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르치는 모든 아이들의 세특을 써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수백 명까지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모든 아이들을 다 기억하고 써주기는 불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게 자기평가서죠. 근데 자기평가서는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에도 학생부 기록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아이들은 이 자기평가서가 너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세특의 밑그림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뭔가 배우고 느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선생님이 써주고 싶어도 쓸 재료들이 또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다 보면은 탐구의 흐름과 이 흐름을 연결하는 그 연결성, 그걸 되게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연결성이 잘 드러나는 잘 쓴 생기부, 어떤 생기부를 말하는 것일지. 생기부에서 연결성이라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모든 과목 세특을 이 희망 전공에 억지로 맞추는 걸 또 연결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또 읽는 입장에서는 되게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들이 옛날에는 전공적 합성이라는 평가 요소로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진로 역량이라는 약간 계열적 합성 이렇게 좀 큰 범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너무 진로에 모든 과목을 맞출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보여줘야 되는 역량을 드러내야 되는 과목 같은 경우는 탐구 역량을 보여주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나의 전공과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과목에는 그 과목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면 돼요. 요새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생명과학 시간에 유전자 발현 조절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 친구가 의문이 생겨요. 유전자가 이렇게 정교하게 조절이 되는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절해도 괜찮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면 책을 찾아보겠죠.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도 찾아보고 또 현대사회 윤리 시간에는 유전자 치료의 윤리적 쟁점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토론도 해보고 보고서로도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에 생긴 질문 하나가 어떻게 보면 독서와 창체 활동을 거치면서 선으로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거를 연결성이라고 책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변화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특이 되게 중요했죠. 당연히 이제 세특이 엄청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글자 수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근데 세특이 상위권 대학에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느냐면 세특은 이제 너무나 잘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특으로는 좀 약간 변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세특이 약간 상향 평준화됐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대학이 또 주목하는 부분이 창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마 창체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열심히 풀어놨는데 그러니까 대학이 되게 새롭게 주목하는 축이 창체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책에서 정리한 창체의 강점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예전에는 창체가 집단 활동이 많았는데 이제는 개인 활동이 되게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개인의 그런 탐구, 발표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주도성을 보여주는 과정으로 좀 바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특이 상향 평준화 됐으니까 창체가 오히려 변별력을 만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건국대 입학사정관이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별 학생 간 차이가 창체에서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좀 결과가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이 창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진로 역량과 같이 이게 연결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2026학년도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에 의대 합격생의 수기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요새 교회 봉사활동이 대입 미반영이거든요. 그러면서 봉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아이들이 경시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학생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그 봉사에 참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학생이.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도시락 배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역 노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많은 걸 배웠던 거예요. 의료 불평등, 그리고 뭐 노화성 질환, 그리고 뭐 고독사 문제. 그러니까 얘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학교로 끌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 노화성 질환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항산화제 실험을 한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 활성산소를 주제로 탐구를 하고요. 암과 면역까지 연계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체 봉사활동이 세특으로 의학적 탐구로 이어진 제일 좋은 사례라고 보여져요. 이런 내용들을 유심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지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자신의 활동이 이제 주제 탐구에 해당이 되는지 확신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작가님이 보시기에 탐구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아닌 활동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거는요, 좋은 탐구 질문의 기준을 거꾸로 적용해보면 탐구처럼 보이지만 탐구가 아닌 활동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질문이 너무 포괄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I는 무엇인가? 환경 문제의 원인과 대책은?
이런 거는 탐구라기보다는 검색 가능한 지식을 요약하는 정보 소비에 가깝죠. 그래서 질문의 핵심이 너무 흐려지면 과정이 아무리 성실해도 결과는 정리보고서가 되기 쉬워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막 그런 걸 좀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독특한 주제, 특이한 거. 이런 내용들은 막상 찾아보면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뭔가 공신력 있는 정보가 없다라는 거는 그 주제가 탐구 가치가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최신이거나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탐구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너무 시의성 있는 주제를 잡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언제 끝날까? 이런 주제 같은 경우는 예측과 대립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학술적인 논증 구조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대학은 단순히 요즘 이슈를 말하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체계화하고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논문으로 뭔가 기반이 되어 있는 주제인가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 정치 외교학을 지망한 학생이라면 정치 외교학에서 배우는 국제정치학 과목이랑 연결시켜서 강대국 간 세력 균형이 전쟁을 억제하는지 아니면 촉발하는지 이런 주제를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질문이 좀 좁혀지고 분석이 가능하고 학술적인 맥락이 있으면은 탐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 세특을 수업 참여형의 이제 기록에서 탐구 과정의 기록으로서 바꾸려면 학생들이 이제 수업 중에 혹은 그 외 기타 활동 중에 반드시 이건 짚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선생님이 나를 기록할 수 있도록 재료는 학생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특은요, 선생님이 창조해주는 소설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수업 안에서 질문도 하고 나의 탐구 과정을 좀 선생님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기보다 그 교과의 개념을 배우는 과정에서 나는 선생님 어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전 이런 자료도 찾아봤어요. 그리고 뭘 하다가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선생님한테 좀 보여주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보이죠? 아, 이 학생은 좀 뭔가 자기만의 탐구를 하려는 그 노력들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교사였을 때 저도 세특을 썼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있던 그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모든 아이들을 다 써주진 않아도 됐었어요. 전교 1등부터 써줬을까요? 그렇진 않았어요. 등급이 뭐 좀 낮아도 정말 내 수업 시간에 눈을 반짝이는 학생들, 질문을 열심히 했던 학생들, 정말 뾰족한 질문을 해서 내 등줄기를 서늘하게 하는 학생들을 먼저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재료를 드리는 거는 학생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도구가 자기평가서죠. 제가 5부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자기평가서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받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르치는 모든 아이들의 세특을 써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수백 명까지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모든 아이들을 다 기억하고 써주기는 불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게 자기평가서죠. 근데 자기평가서는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에도 학생부 기록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이 자기평가서가 너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세특의 밑그림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뭔가 배우고 느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선생님이 써주고 싶어도 쓸 재료들이 또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5부 프레임으로 설명을 드려놨어요. 근데 또 이게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성향이 달라서 자기평가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수행평가에 뭔가 성찰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근데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선생님에 따라서 분량이나 양식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생님께 여쭤봐야 돼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미리 여쭤보는 게 바람직하고요. 선생님의 성향과 선호를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탐구력이 훈련 가능한 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를 수 있다.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탐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그 학생들이 가장 먼저 길러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많은 학생들이 탐구를 하려면 어려운 논문, 거창한 주제라고 오해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강연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식을 많이 외우는 능력이 탐구력이 아니고 왜 그렇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고 정리하는 힘을 탐구력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매일 열심히 봐요. 다이어터라고 하죠. 근데 그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삶은 달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금한 거잖아요. 왜 아침마다 삶은 달걀을 먹을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색도 해보고 전문가 의견도 찾아보고 영양소도 비교해보고 뭔가 자기만의 결론을 내서 정리를 해봤다면 저는 그게 탐구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탐구 주제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원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다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과랑 연결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수업 시간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배웠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은 그거죠.
그렇죠? 도심 인근의 낙후 지역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원주민이 임대료가 활성화돼서 밀려나는 현상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성수동, 연남동을 예시로 들 수가 있는데 보통 아이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재개발이 누군가한테는 기회고 누군가한테 불행이 될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탐구가. 그러면은 책을 찾아볼 수 있고요. 논문도 찾아볼 수 있고 인터뷰냐 이제 설문조사까지 이제 다 찾아보죠, 이 학생이. 그래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발표를 했어요. 이 활동 자체가 사회나 창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주제는 단순히 입시 컨설팅을 받는다고 나오는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이가 수업에서 직접 품은 질문에서 시작하는 주제는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참신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사정관으로 있을 때 정말 수백 명의 학생부를 읽잖아요. 그럼 진짜 비슷비슷해요. 아이들이 탐구한 주제도 비슷하고요. 탐구 방식도 비슷해요. 대부분이 비슷한데 그러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이런 탐구를 했을까? 궁금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생은 사실 면접이 있는 전형이라면 부르고 싶어요. 면접 때.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이제 면접에 보기도 하는데 정말 제대로 이제 답변까지 하고 뭔가 자기만의 그런 참신한 소재로 이렇게 답변을 잘하는 학생들은 사실 6개 대학에 다 붙어서 나중에는 골라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대학은 보는 눈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진학TV인가에서 봤던 사례가 있는데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붙은 학생인데 그 학생이 태연의 불티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 불티로 이 학생이 분석을 한 거예요. 가사에 있는 상징, 화자의 태도 이런 것들을 문학적 분석법으로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좋아하는 음악이 어떻게 보면 문학적 탐구 주제로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또 주제로 잡아도 좋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질문을 토대로 혹은 환경 속에서 경험을 토대로 활동한 것들을 했지만 막상 기록하려고 하면 쓸 게 없다. 정해진 글자 수를 채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제시한 탐구를 기록으로 바꾸는 구조, 이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책을 보면 여러 가지 단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주제 선정을 하고 자료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발표를 하고 이게 결국 자기평가서로 이어지는 흐름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서 가장 놓치기 쉬운 단계는 어느 지점일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쓸 게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활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활동을 대학이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언어로 바꾸는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책과 현장에서 강조하는 자기 평가서의 작성 핵심은 첫 번째가 주제 선정 동기, 두 번째가 과정 및 결과 요약, 세 번째가 배우고 느낀 점, 네 번째가 새롭게 알게 된 거, 다섯 번째가 후속 탐구 계획. 이렇게 프레임을 제시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저는 가장 먼저 적었으면 하는 게 학업 태도예요. 지금 실제 주요 대학이 학종 평가 기준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학업 태도, 탐구력, 학업 성취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업 태도가 어떻게 보면 상위권 아이들을 변별할 수 있는 또 요소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들의 입장은 일단 학업 성취도는 다 아이들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근데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왔을 때 수업을 스스로 이끌고 성실하게 수업을 좀 잘 참여할 수 있을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인가 이런 태도를 가진 학생을 되게 뽑고 싶어 하거든요. 입학사정가들은 학생부를 읽을 때 이 학생이 모르는 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지적 호기심이 있는지 그리고 과제를 넘어서 더 배우려는 학업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주도성이 있는지 개념을 연결해 이해하는 논리적 사고력이 있는지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과제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제 책에서도 써놨는데 자기평가서를 2단계 구조로 쓰라고 제가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가 그래서 학업 태도, 두 번째가 여러 가지 역량들을 쓰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순서를 쓰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 학생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배운 학생인가를 먼저 이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다음은 무엇을 배웠지? 이렇게 읽게 되기 때문에 그냥 세특 기록이 단순한 활동 나열이 아니라 성장하는 학생의 이야기로 적힐 가능성이 높아지겠죠.